외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시작된 지는 20년 정도. 그러다 보니 아직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했고,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기독교 교육을 한 그런 고장을 방문해서 직접 그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워야 되겠다. 유럽 쪽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북미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다녀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연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독교 교육 관련자들 아닌 부모님들, 우리는 이걸 모두가 해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것인가, 같이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CGS 기독교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4번째 만나니까 친숙해진 것 같아요.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외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학교들을 보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역사도 이제 130년 정도 보고 있고, 또 그 안에 기독교 교육이 시작된 지는 20년 정도, 기독교 대안교육이 시작한 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했고, 이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교사들은 공립학교 교육에 특화된 분들이지 기독교 대안교육을 경험한 분들이 아니기에 배워가면서 학교를 해야만 하는,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기독교 교육을 한 그런 고장을 방문해서 직접 그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에 기독교 학교들을 다녀왔습니다. 네. 모두가 다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지만 다녀온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인데요. 제가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이 지역을 2주 정도 연수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600년 종교개혁의 역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교육 방향이 초등, 중등은 기본 교육인데 FMI를 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건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중등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인생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네덜란드 기독교는 초기 종교개혁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얀 후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토마스 아 캠피스 등 이 초기의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이어서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대안교육 그러는데 유럽은 자유학교, 자유교육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표현은 바꾸어가며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깜번을 중심으로 한 그 중소도시 3개가 연결된 이 삼각형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곳은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자녀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지역사회가 기독교적 문화와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의 아이는 언약 자손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유아 세례 줄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 백성 되도록 교육하기를 서약하는 것이기에, 나는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되도록
가르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100% 다 책임을 질 수 없기에 그 다음에 협력을 요청하는 곳이 그 다음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한국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고등 6년 동안은 토요일에 보통은 교리교육,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주목한 곳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관은 학교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교육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거냐, 성경을 기초로 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냐,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그들은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학교를 설립하고 크리스천 부모들은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부모들만이 노력한 게 아니고요. 이 부모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언약 백성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같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기독교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제공하고, 정치가들은 기독교 대안교육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을 동일하게 공립학교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언론에서는 기독교 대안교육도 마땅히 부모들이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개혁을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모 개인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학자, 언론, 정치가들이 한꺼번에 이 노력을 했는데 무려 80년을 이 대사회, 대정부와의 이 정책 논의를 해서 결국은 공립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덜란드 기독교 교육을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덴마크 교육은 한국에서 지금 일반 교육에서도 참 많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특히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라는 그런 1년 동안 기숙을 하면서 가정을 떠나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과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262개가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나라로 중3, 고1 시기에 1년, 2년 혹은 3년 정도 자기가 선택한 기간을 그곳에 들어가서 오전에는 보통 일반 수업을 잠깐 하고 오후에는 자유로운 자기의 활동들을 선택해서 지내는 그런 교육과정을 하는 애프터 스쿨, 이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려 70% 이상이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입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1년, 2년을 갭 이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빈 공간, 어쩌면 낭비의 그런 공간과 시간을 아이들에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덴마크의 자유교육은 273개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자유학교 교육이 합쳐서 이 정도인데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규모에서 무려 15%가 자유교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근데 덴마크의 이 자유학교의 사상의 기초를 목사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목사이자 교육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이분이 주창한 건 뭐냐면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자 할 때
지원하는 것이 의무이다. 놀라운 생각입니다. 국가는 부모가 교육하고자 할 때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떠냐면 부모가 교육하고자 할 때 허락할 수 없다. 모두가 다 국가교육에 들어와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것이 한국의 틀입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사상,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15%의 학생이 자유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독일과 덴마크가 전쟁을 하고 독일에 덴마크가 졌을 때, 그래서 덴마크의 남부 지역의 기름진 땅을 다 잃어버렸을 때, 국가가 절망하고 민족들이 슬픔 속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분이 일어나서 다시 이 덴마크를 부강하게 일으켜 세운 그런 국부라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죠. 이분이 주창했던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자, 세 번째는 땅을 사랑하자 라는 그런 외침을 했고요. 그것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받아들여 덴마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기독교 자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교육이 한 국가와 한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건 모두 다 동의합니다. 저는 덴마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맥락과 같이 이들은 부모가 교육의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권한이지 학교의 권한도 아니고 교회의 권한도 아니고 국가의 권한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맡겼다고. 우리의 크리스찬 한국의 부모들은요, 학교에서 무엇이라 말하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데. 특히 왜 말을 못하냐면 성적 때문에 그래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교육하라고 맡긴 그 책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있고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세 번째, 독일입니다. 독일의 교육은 초등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보통 한 담임 선생님이 계속 계시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갑자기 끔찍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 떠오르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한 대로 이 아이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아이일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가야 할 아이일지를 담임 선생님이 관찰한 결과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5학년부터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김나지움이라는 교육과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업교육으로 갈 것인지를 그 시기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독일의 기독교 교육은 특히 기독교 자유학교의 사상적 기초는 할레대학의 프랑케라는 분이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교육은 삶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입학과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만 드는 교육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도록 전인 교육을 해야만 한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프랑케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들은 기독교 학교를 3년 정도 만들어서 유지를 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60%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40%는 국가교육을 선택하지 않은 부모의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학비 내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비스바덴이라는 곳에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는 숲속에 있었어요. 그 환경이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애들이 행복할 것 같다. 예. 심지어는 운동장에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요. 학교 공사를 하다가 남은 흙인데 치우지 않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놔두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겨울에 눈 오면 미끄럼이 되고. 그 교육자들의 생각들이 우리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또 부러움. 자꾸 부러운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연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고민한다면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보다 합치면 우리가 모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의 삼국은요 600년 동안 다음 세대 내 자녀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협력해서 함께 해야 된다. 기독교적 전통을 깊이 뿌리 내리면서 그 전통과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 의식과 이런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이제 북미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다녀왔습니다. 뉴욕이 있는 저 북동부 쪽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주로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미시간 그랜드 레피지라는 지역은. 그래서 1차로 1850년대에 이민자가 왔고 2차로 1950년, 6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민을 왔더라고요. 그들은 교회를 설립하고요. 그때 교회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학교 부지를 같이 사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방금 전에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교육했는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언약 백성 만들까? 그러다 보니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혼자 안 되는구나.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CRC 교단이라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주로 형성된 그런 한 교단들은 헌금을 두 가지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금과 학교를 위한 헌금. 그들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공동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의식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된 것 같아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성경의 정신이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된다라는 의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학교 연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 관점의 PBL이라는 앞서 이야기학교 지난 강의 때 설명해 드렸던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부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와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 기독교 사상연구소, 그 다음에 기독교 교사협의회, 기독교 연맹,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들 이런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 기독교 학교에 거의 모든 걸 다 해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신 기독교 교육 관련자들 아닌 부모님들, 우리는 이건 모두가 해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것인가, 같이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이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학교를 갔더니 지역에 댐을 시의회에서 없애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겠다는 소식을 듣고 교사와 학생들이 그 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댐의 어떤 역사, 그다음에 댐이 그 지역에 생기게 된 역사들, 그다음에 댐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댐 자체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도 초청하고 연구를 이들이 해서 이 학생들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시의회에 의원들에게 가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자를 드린 거죠, 보고서를. 그리고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보존하겠다. 단지 기독교 교육이 종교 생활만을 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로 건강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공동체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클리브랜드라는 지역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학교가 아주 작아요. 교실이 한 칸 있어요. 초등학교 교실 아주 작은 한 칸 정도. 그리고 사진에 있는 선생님이 앳된 여선생님이신 것 같죠? 그 학교의 선생님이세요. 한 분. 학생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한꺼번에 교실에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8학년까지 졸업하면 더 이상 진학하지 않거나 아니면 진학을 원한다면 또 다른 공동체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선생님의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학교 출신이면 된다. 더 이상 대학원까지 대학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된다. 두 번째 제가 방문한 건 영국의 브루더프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아기부터 고등까지 교육 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어른들의 50%의 인원이 아이들을 기르는 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곳이 중요한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체는 다음 세대 교육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인이 될 무렵에 공동체에 남을지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계속되려면 자녀들이 남아 있어야죠. 무엇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자녀들이 계속 그 공동체에서 생활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의 철학과 정신이에요. 그것에 사는 어른들이 보여줬어야죠. 아, 하나님의 가치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구나. 내 인생을 이곳에 넣어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공동체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동체에서 더 분명하게 봤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전수될 때 그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의미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하고 가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입력해서 암기하고 있다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가치와 철학이 아이들 속에 심겨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 결단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걸 삶 속에서 그 공동체의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줌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가치와 문화와 뿌리 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이 전통이 과연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천 가정에 있을까? 이 고민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외의 기독교 교육들이 어떤지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